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껴 쓴다라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껴 쓴다면 사실 24시간 내내 누워 지내시는 게 용물판 입장에서 가장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거인병원 병원장 민영경입니다. 오늘은 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무릎에 있는 가장 흔히 우리 아파서 오시는 것 중에 하나인 반월상 연골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골판이란 무엇인가요? 연골판이란 우리 허벅지뼈랑 정강이뼈 사이에 끼어 있는 구조물을 말해요. 이 연골판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내 역할은 두 뼈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일종의 쿠션 같은 역할을 해요. 저희가 이제 걸어 다니거나 뛰어 다니거나 할 때 오는 충격들이 있잖아요. 그런 충격들을 흡수해서 무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골판이 문제가 생긴다면 충격 흡수를 못 해주니까 뼈랑 연골이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조직들이 상하면서 관절염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구조적인 특징이 따로 있나요? 구조적 특징으로는 일단 모양 자체가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두 뼈 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되는 구조니까 삼각형 형태로 뾰족하게 보입니다. 또한 75%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피부 같은 것도 물을 포함하고 있어야 탄성이 있다, 탄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골판도 역시 물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연골판의 기능적인 특징이 어떤 걸까요? 연골판이 이제 쿠션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역시 구조적 특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연골판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두 뼈 사이의 접촉 면적을 약 4배 정도 늘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만큼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연골판의 앞뒤 부분이 이제 뿌리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은 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뼈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봤을 때는 이렇게 충격이 쿵 하고 왔을 때 연골판이 바깥쪽으로 밀려나갔다가 되돌아 들어오면서 충격을 흡수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뿌리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 뿌리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수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골이랑 연골판은 다른 건가요? 네, 이제 흔히들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연골과 연골판은 엄연히 다른 구조물입니다. 연골은 뼈를 싸고 있는 일종의 코팅막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움직여지기 위해서 우리 기계로 치면 베어링 같이 부드러운 코팅을 하고 있는 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골판은 연골과 직접 맞닿아 있으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골판은 어떻게 문제가 생기나요? 연골판에 문제 생기는 거 크게 봤을 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외상성과 퇴행성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외상성 같은 경우는 젊은 환자분들한테 흔히 생기는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하게 활동을 하거나 자세 전환이 많은 과정에서 자기 체중의 10배, 20배 이상이 무릎에 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의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쓰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흔히 발생하는데요. 퇴행성 같은 경우는 옷으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저희가 만약에 같은 옷을 한 10년, 20년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옷의 소매가 해지거나 닳겠죠. 연골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그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이 일어나면서 해지고 약해지고 닳다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이 퇴행성 과정입니다. 그러면 연골판 문제는 어떻게 검사하나요? 일단 처음 엑스레이를 먼저 찍잖아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연골판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 연골판의 두께를 알 수는 있어요. 뼈와 뼈 사이의 거리를 봐서 그 거리가 좁아져 있다면 아무래도 연골판이나 연골이 닳았다, 얇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있고요. 기능적으로 연골판의 기능을 체크하는 검사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 구조적 문제가 있겠다라고 의심이 된다면 그걸 확인하려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연골판이라는 게 뼈와 뼈 사이에 끼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MRI밖에 없어요. CT로도 못 보고 초음파로도 못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골판의 문제를 확인하려고 MRI를 권할 수밖에 없는데, MRI 촬영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없다부터 있다면 얼마나,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하여 치료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골파는 재생이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연골판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무혈성 조직이에요. 무혈성 조직이라는 건 피가 잘 안 간다는 뜻인데요. 아무래도 피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 만들어 놓은 걸로 평생 쓰셔야 되는 개념인데, 아무래도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연골판이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재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퇴행성이 발생하고 그 손상이 누적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 운동으로 다친 경우에는 연골판의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외상성으로 다치셔서 급성으로 다치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고 활동할 일도 많으실 거고 운동 욕구도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골판의 기능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다면 웬만하면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 경우에는 봉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연골판이 재생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봉합을 해서 그 기능이 어느 정도 돌아온다면 그건 역시나 의미가 있을 거고요. 한 10% 정도의 기능이 현재 남아 있는데 수술을 해서 100%가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100%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60%, 70%가 된다 손 치더라도 30, 40%가 아까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0에서 60까지 간 거는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다면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크기가 작거나 심하지 않다 하면은 역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퇴행성으로 다치셨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행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직들이 해지고 닳고 약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퇴행성으로 다친 경우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수술 외적인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보게 되고요. 그 결과가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위치적으로 뿌리라든지 중요한 자리가 찢어져 있을 때는 그래도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술은 대부분 봉합보다는 다듬어주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가벼운 수술 위주로 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는 간질경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수술을 보통 시도를 합니다. 수술하면 완치가 되는 건가요? 흔히 듣는 질문인데요. 완치의 개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골판이 20대에 아주 건강한 연골판으로 돌아가느냐라고 여쭤보시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기능적으로 또는 통증적으로 좋아진다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당연히 맞죠. 수술하기 전보다는 기능적으로 통증적으로는 분명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낫지는 않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의 종류는 크게 봤을 때는 찢어진 부분을 다듬어주는 절제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찢어진 부분을 꼬매주는 봉합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제술의 경우에 있어서도 절제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만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 절반 가까이 절제하는 아전 절제술, 대부분을 절제하는 전 절제술이 있을 수 있고요. 봉합하는 것도 봉합하는 위치라든지 사용하는 실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봉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꼭 수술을 하셔야 되나요?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웬만하면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기능이 중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기능을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연세가 있으신 퇴행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증을 줄이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일단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천천히 수술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보존적 치료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보존적 치료에는 크게 보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가 있을 수 있어요. 약물 치료는 소염 진통제 같은 약이라든지 근육 이완제, 관절 영양제, 관절약 등등을 사용해서 통증이라든지 관절의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쪽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 흔히 연골 주사라 부르는 그런 주사들이 있죠. 연골 주사는 이제 연골의 성분을 무릎 관절 내에 직접적으로 주사함으로써 무릎이 좀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런 보존적 치료 결과 통증이라든지 기능이 개선된다면 종국에는 운동으로 넘어가서 무릎을 보강해 나가는 쪽으로 갑니다. 연골 주사는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되나요? 연골 주사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방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맞을 필요가 없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아프지 않는데 때가 되었다고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연골 주사 같은 경우는 보험 기준 6개월에 한 번 맞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통증이 없다면 굳이 일부러 맞을 필요는 없고요. 통증이 있다면 6개월 지나서 맞을 수 있다 정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골 주사 자체가 무릎 관절 내에 고여있는 주사거든요. 그래서 무릎 내에 고여있기 때문에 몸에 퍼져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일이 적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방적으로 관리적으로 맞을 이유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약물은 계속 먹어야 되나요? 약도 계속 먹을 필요는 없죠.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이 제일 크긴 하고요. 그리고 기능을 개선시키는 목적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약으로 한다기보다는 운동으로 하는 게 더 맞는 거고요. 약은 일시적으로 통증이 심할 때 그 통증을 줄이는 목적이 되고, 약을 어느 정도 꾸준히 쓰신다면 이 어느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일정 기간이 된다 하면은 약이 없더라도 증상이 유지되는 기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약을 어느 정도 쓰고 증상에 따라서 약을 줄이거나 끊게 됩니다. 약물이나 주사가 모두 내성이 있을까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내성은 있지는 않아요. 소염제라든지 아니면 관절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예성이 있지는 않아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약 자체가 다 장점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장기 복용한다거나 불편하지 않은데 예방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골판을 보호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 아껴 쓴다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껴 쓴다라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껴 쓴다면 사실 24시간 내내 누워 지내시는 게 연골판 입장에서 가장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재밌게 다시면서 무릎을 조금 손상시키는 특정 동작들을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요. 대표적으로 무릎을 쪼그려 앉아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쿵쿵거리는 계단을 빨리 내려온다거나 점프 동작이 많은 활동들은 조금 그래도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릎이 아프시거나 연골판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권장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 많이 아프시면 병원 진료를 보셔야겠죠. 통증을 줄여야 운동을 하든 생활하든 뭐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조절은 병원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 조절을 한다고 해서 큰 치료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병의 상태를 아시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아프지 않거나 아니면 치료를 해서 통증이 줄어들었다면 그때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허벅지의 기능이 무릎 기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충격 흡수는 연골판만 하지는 않거든요. 무릎이 연골판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무릎 밖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힘줄, 특히 허벅지에 있는 근육들이 충격 흡수를 대신해 줍니다. 그런 근육들이나 힘줄이 튼튼해진다면 무릎이 보강이 되고 충격 흡수가 되기 때문에 무릎을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길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일반적인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일 처음 무릎 때문에 병원에 오시면 아마도 엑스레이 먼저 찍을 거예요. 뼈의 정렬이라든지 관절염 정도는 엑스레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뼈의 문제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기능적 검사를 해요. 이제 눌러도 보고 돌려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무릎 기능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그 기능이 또는 엑스레이가 크게 나쁘지 않다 라고 하면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가벼운 치료가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치료 반응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라든지 추가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라든지 기능 검사상에서 이거는 조금 초기 단계가 지났고 뭔가 심한 게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처음부터 큰 치료, 예를 들어 주사를 바로 놓는다든지 아니면 약을 좀 더 세게 쓴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서 구조를 확인해 보자 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조적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때도 나이라든지 그리고 관절염의 정도라든지 그 환자분들의 요구량, 나는 이 정도까지 무릎 쓰고 싶어 라는 요구량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수술적 치료가 좀 더 확률이 높아지고 연세가 있으신 퇴행성의 경우는 보존적 치료가 시작된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연골판의 문제로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다쳐서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퇴행성으로 관절염으로 연골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연골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연골판의 문제가 많은 분들에 있어서 고생하게 되는 이유가 되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연골판의 기능이나 구조 그리고 병의 경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신다면 진료하는 과정에서 병의 상태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또한 치료도 더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거인병원 병원장 민영경이었습니다.